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권문에 아첨하기 좋아하고 외람되이 감당치도 못할 벼슬을 탐하니 나란 일을 크게 그르친다. 조정에선 잘 살피지도 못하니 이를 어찌하랴. 안녕하세요. 마이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 또 김현덕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오늘 읽은 작품 권문에 아첨하기 좋아하고 라는 한 시는 이순신 장군의 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그 정유재난이 발발한 1597년 5월 20일 이순신과 이원익이 전남 구례에서 만나서 그 나라 일을 걱정하는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과 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순신의 일기에 그 오늘 읽은 권문에 아첨하기 좋아하기라는 한 시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날 일기를 현덕 씨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97년 5월 20일 늦게 첨지 김경로가 보러 와서 무주 장박지리의 동토가 아주 좋다고 말하였다. 옥천 사는 권치중은 김첨지의 서출 처남인데 장박지리라는 곳이 바로 옥천 양산창 근처에 있다고 했다. 채찰사는 내가 구례에 머물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공생을 보내고 다시 군관 이지각을 보내더니 조금 있다가 또 사람을 보내어 상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진작 듣지 못했다가 이제야 비로소 들었습니다. 놀랍고 애도하는 마음에 군관을 보내어 조문합니다. 하였다. 그러고는 저녁에 만나볼 수 있겠는가를 물었다. 나는 당연히 저녁에 가서 뵙겠다고 하였다. 얻을 무렵에 가서 뵈었더니 채찰사는 흰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히 일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채찰사는 연방 탄식해 마지 않았다. 밤이 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일찍이 임금의 법무가 있었는데 그 속에 거북한 말이 많아서 마음속으로 의심스럽고 그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말하되 음흉한 사람 원규는 무고하는 짓이 매우 많지만 하늘이 살피지 못하니 나란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떠나올 때 남종사가 사람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으나 나는 밤이 깊어서 나가 인사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전하였다. 네, 고맙습니다. 1597년 5월 20일 일기였는데요. 이날 우리 이원익 대감하고 이순신이 만나서 밤이 깊도록 탄식하고 있는 일기입니다. 이때 이순신은 백의종군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4월 3일에 감옥문을 나와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과천, 인덕원, 평택 그리고 이제 모친이 그때 이제 돌아가셔서 또 이제 온양, 금곡, 보신원 이게 쭉 거쳐서 전라남도 가명, 남원 해서 이제 구례까지 내려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권율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동 과정에서 이제 이원익 대관이하고 둘이 이제 만났던 것이죠. 그 내용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수 장사익 씨가 부릅니다. 노동의 새벽. 전쟁 같은 밤이를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잔소주를 붓는다. 이렇다간 오래 못 가지. 이렇다간 끝내 못 가지. 33 그릇 짬밥으로 기름투성이 체력전을 전력타에 파동치는 전쟁 같은 노동일. 오래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끝내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이 절망벽에 들여솟구친 거친 땀방울 피눈물 속에서 숨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잔소주를 붓는다. 노동자의 햇새벽이 오를 때까지. 노동자의 햇새벽이 오를 때까지. 노동자의 햇새벽이 오를 때까지. 네, 오늘 읽은 권문의 아첨하기 좋아하고 라고 하는 한 시는 이순신께서 그 백의종군, 그러니까 두 번째 백의종군이죠. 을 하는 과정에서 전남 구례에서 오리 이원익 대감과 만나서 얘기한 과정에서 그
창작된 작품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그때 지었을 것이라는 뭐 다른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순신 장군의 이제 두 번째 그 백의종군이었는데요. 과연 그것이 이제 그 이순신이라는 분을 감옥에까지 가두어서 그 옥사가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문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 선조실록이라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죽일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선조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순신을 살려야 한다는 이제 그 의견도 그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글을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의정 정탁이라는 분이 이순신 옥사의라는 글을 지어서 선조에게 이제 보내는 바쳤는데요. 이 글을 읽고 선조가 그 이순신을 옥에서 이제 이렇게 그 선조가 마음을 돌려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백의종군을 시키는 것인데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순신 옥사의라는 글인데요. 탁의 은호는 이렇습니다. 이순신의 옥사는 일의 성격이 매우 중대하여 진실로 가볍게 논의하기 어렵거니와 처리하는 일도 관계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노들이 다시 준동하여 쳐들어올 적에 제때 차단하지 못한 것은 그 사이의 정세에 대해 논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의 명령을 제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바다에서 바람의 형세가 순풍이었는지 역풍이었는지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범죄의 동기와 정상은 범죄의 진술서에 저절로 낱낱이 드러나겠지만 마음의 은미한 사이와 실행한 행위의 관계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지 않으니 이는 원균을 처리한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 잘못한 일도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나 예로부터 장신 중에서 덕을 온전히 갖춘 이는 대체로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나라에 일이 많을 때를 당하여서 진실로 한 가지 재주라도 있으면 비록 형벌을 당한 경졸이나 개를 잡아 파는 천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모두 거두어 쓰는 대상에 넣어두고 비록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애써 감싸주어 안전하게 하여서 그 쓰임을 다하도록 했으니 그 뜻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순신과 같은 자는 또한 많이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순신은 오래도록 수군을 거느리고 변방의 정세를 자세히 알고 있고 일찍이 극악한 외적을 무찔러 위엄과 명성이 꽤 있습니다. 외노들이 수군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반드시 여기에 있습니다. 적들 가운데 이순신을 도모하려는 자는 진실로 하루도 마음에서 잊지 않은 적이 없는데 몇 냥의 황금도 쓰지 않고 하루아침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공경에 죽임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적들의 행운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순신은 죄 때문에 이미 의금부 송치되어 있고 죄목도 매우 중대합니다. 만일 이 때문에 끝내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된다면 적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반드시 술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경하할 것이고 또 남방 변경의 많은 장사들은 모두 맥이 빠지게 될 것이니 이것이 매우 염려됩니다. 일개 이순신의 죽음은 진실로 애석할 것이 못되나 국사에
있어서는 크게 관계됨이 없지 않습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주관의 8의가 의공과 은응의 형이 있어서 대명률에도 이 조목이 실려 있습니다. 신하 가운데 10가지 악을 범한 자가 있어도 간혹 이로써 용서해 주었으니 이는 고금에 통용되는 의리입니다. 이순신은 이미 능력으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조정에서 통제사의 칭호를 내려주기까지 하였으니 그의 공과 그의 능력에 대해 혹시 논의할 만한 것도 있을 듯 합니다. 지금 이순신이 옥에 갇힌 것만 해도 이미 율명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다시 그가 공이 있고 재능이 있다는 의논으로 특명을 내려 사형을 면해주어 그로 하여금 공을 세워 스스로 보답하게 한다면 조정에서 처리하는 도리가 마땅함을 잃지 않을 듯 합니다. 신이 부질없는 소견이 있어서 감히 이렇게 성총을 번거롭게 하고 더럽히게 되어 황공하기 그지 없습니다. 엎드려 바란데 주상 전하께서 제가하여 주십시오. 네, 이 글이 올라가자 그 사형을 감명하라는 선조의 특명이 내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꽃다지가 부릅니다. 민들레처럼.
네, 방금 읽어드린 이순신 옥사의라는 글은 2023년 6월 발행한 태학사의 이충무원 전서에 실려 있는 글이었습니다. 사실 그 충무공을 이제 이렇게 옥에 가두고 선조는 그 임금을 속였고 또 명동에 불복종했다라고 하는 이제 죄명 등으로 이렇게 사형을 생각하고 있었다가 정탁의 아까 읽어드렸던 그 이순신 옥사의를 받아 읽고 사형을 면해서 이제 그 백의종군을 명하게 되는 것인데요. 정탁은 첫 번째 글, 그러니까 이순신 옥사의라는 글을 올린 다음에 또 다른 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이순신을 변명하여 구원하는 차자라고 하는 글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글을 또 소개해 볼까 합니다. 죄 없는 이순신을 변명하여 구원하는 차자 우의정 정탁. 엎드려 아래입니다. 이순신은 몸소 큰 죄를 범하여 법률이 정한 죄명이 매우 엄중하지만 성상께서 바로 극형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본인을 변명하는 진술을 한 뒤에 다시 엄격하게 추궁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는 다만 옥사를 다스리는 채모와 순서가 그러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상께서 인을 행하시려고 한 가지 생각으로 끝까지 그 진상을 밝혀냄으로써 혹시라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상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또한 죄를 지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처지에 놓인 자에게까지 미치었으니 신은 감격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이 일찍이 위관에 임명되어 추국에서 죄수를 문초해 본 적이 진실로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개 죄인들이 한 차례의 신문을 겪게 되면 큰 상처가 나서 그 사이에 죽어버리고 비록 죄로 날 만한 성상이 있더라도 저절로 목숨이 이미 끊어져서 어찌할 길이 없었으므로 신은 일찍이 이를 항상 염려하였습니다. 이제 모는 이미 한 번의 형신을 치렀는데 만약 또다시 형신을 가한다면 엄중한 추국에 반드시 살아남는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성상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본의를 상하게 달까 두렵습니다. 임진년 당시에 외선이 바다를 뒤덮고 적세가 하늘을 찌르던 날에 국토를 지키던 신하 중에는 성을 버린 자가 많았고 지방의 군사를 통솔 하던 장수들도 군사를 온전히 보존한 자가 적었으며 조정의 명령을 거의 사방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모가 일어나 수군을 거느리고 원균과 함께 적의 흉봉을 꺾어서 국내의 민심이 차츰 살아났고 의를 부르짖는 자들도 힘이 났으며 적에게 빌붙은 자들이 마음을 돌렸으니 그의 공로가 참으로 컸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도 매우 가상히 여겨 높은 자기를 올려주고 통제사의 칭호를 하사하기까지 하였으니 마땅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군사를 이끌고 적을 칠 때 거침없이 뛰쳐나아가 앞장서서 싸움에 나아가는 용기는 원균보다 못하다고 사람들이 간혹 의심하지만 이는 참으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원균이 거느린 선척은 마침 그때 조정의 지휘를 잘못 받들어서 많이 불타고 침몰했습니다. 모에 온전한 군사들이 없었다면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어 놀라운 공로를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순신은 대장이 되어 진격해야 할 때를 보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군을 잘 움직여 명성과 위세를 크게 떨쳤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가서 피하지 않는 용기는 원균이 틀림없이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적을 꺾고 함락한 공로는 이순신 역시 원균에게 양보할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때 원균도 이만큼 큰 공이 없지 않았는데
조정에서 은전을 내리는 것이 이순신에게는 모두 미쳤으며 원균에게는 도리어 부족하여 조정과 민간에서는 지금도 원통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가장 애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원균이 수군을 거느린 일에는 재주가 특별히 뛰어나고 천성이 충실하며 일을 맡으면 피하지 않아서 마구 찌르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두 장군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협력하면 적을 물리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탁은 어전에서 매양 이러한 일을 아뢰었습니다. 조정은 두 장군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원균을 다시 기용하지 않았으며 단지 이순신만을 머무르게 하여 수군의 일을 전적으로 맡도록 하였습니다. 이순신은 적을 방어하는 일에 대해 능숙하였기 때문에 수하의 재주있고 용감한 자들을 모두 쓰이기를 즐겨하여 일찍이 군사를 잃은 적이 없었으며 위엄과 명성도 예나 다름없었습니다. 외노들이 수군을 가장 두려워한 것은 혹시 아닐 수도 있겠으나 거기에 있지 않았는가 합니다. 그가 변방을 진압하는 데 공로가 있는 대강의 내력이 이와 같지만 혹자는 이순신이 한번 공로를 세운 뒤로 다시는 내세울 만한 공로가 별로 없다고 여겨 이것을 가지고 그를 과소평가합니다. 신은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5년 이래로 명나라 장수들은 화친을 주장하고 명나라 조정에서는 일본을 신하국으로 봉하려는 일까지 생겨서 우리나라의 모든 장사들은 그 사이에 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순신이 다시 힘을 펼치지 못한 것은 그의 죄가 아닙니다. 근래 외노들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이 미처 주선하지 못한 것은 그 사이에 정세로 볼 때 또한 논할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개 지금의 변방 장수들이 한번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조정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므로 다시는 장군이 지방의 군사 지휘에 관한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외놈들이 아직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조정에서 비밀리에 하교하였어도 제때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바다의 바람이 순풍이었는지 역풍이었는지 배가 운항하기 좋았는지의 여부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군들이 번대로 나뉜 부득이한 사정은 도체찰사가 스스로 탄핵한 장계에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 수군이 급박한 상황에서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은 형세가 또한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이므로 이것을 이순신에게만 전부 책임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날 장계 속에 그가 진술한 일들은 허망함에 가까움으로 매우 괴이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이 말이 만약 아랫사람들이 과장한 것에서 나왔다면 아마도 역시 중간에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순신이 정신이 이상한 자가 아닌 이상 감히 이와 같은 짓을 하였겠습니까? 신은 삼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난리가 일어나던 초기에 군공을 아뢰는 장계에서 하나하나 사실대로 하지 않고 남의 공로를 탐내어 자신의 공로로 삼은 것은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되니 이것으로 죄를 묻는다면 이순신이 또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한 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남과 내가 서로 상대할 때 남보다 위에 있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은 자가 되게 적어서 이전에 하던 것을 머뭇거리면서 버리지 못하고 구차하게 처리하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만 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의 크고 작음을 살펴서 경중을 두고 처분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개 장수된 자는 군민의 운명을 맡고 있어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된 사람이 그 중요함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제왕들이 군관을 위임하고 특별히 은전과 신의를 보였으며 큰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곡진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여 그 임무를 다하게 하였으니 그 뜻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대저인절한 나라의 이기이므로 비록 저 통역관이나 회계장부를 맡은 산사에 이르기까지도 진실로 재주와 기회가 있으면 모두 다 마땅히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하물며 장수의 재질을 가진 자는 적을 막아내는 데 가장 크게 관련이 있으므로 법을 적용하는 것에만 맡겨두고
너그러이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순신은 진실로 장수의 체질을 지녔으며 재능은 해전과 육전을 겸비하여 혹시라도 불가능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쉽게 얻지 못하거니와 변방의 백성들이 총망하는 바이고 적들이 두렵게 여기고 있는 바입니다. 만일 죄명이 매우 엄중함을 들어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또 공로와 죄상을 서로 비교하지 않고 공로와 능력의 유무를 생각하지 않으며 그 정세를 천천히 살피지도 않고 끝내 큰 벌을 내린다면 공이 있는 자도 스스로 더 권면할 수 없고 능력이 있는 자도 더 스스로 힘쓰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원견처럼 유감을 품은 자일지라도 아마 스스로 마음이 편안할 수만은 없을 것이고 안팎의 인심도 하나같이 맥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실로 우려스럽고 위태로운 모양이며 한갓 저격에는 다행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일개 이순신의 죽음은 진실로 아깝지 않지만 국가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어찌 거듭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장수를 교체하지 않아서 마침내 큰 공을 거두게 하였던 것으로 진나라 목공이 맹명에 대한 것과 같은 것은 진실로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먼 옛날의 일을 인용하지 않고 단지 성상께서 최근에 하신 일만 아뢰겠습니다. 박명현 또한 한때의 맹장으로 일찍이 국법에 저촉되었으나 조정에서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충청도에 변란이 있었고 그 변란은 기축 때보다 심했지만 박명현이 일거에 난을 평정하여 종묘에 공을 남겼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허물을 용서하고 공을 거두도록 책임을 지운 뜻이 지극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순신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빠져서 거의 10악을 범하였으므로 죄명이 매우 엄중한 것은 진실로 성교와 같으나 이순신 역시 공론이 지극히 엄중하고 상형이 두려운 것이어서 스스로 목숨을 보존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은혜로운 명을 내리셔서 특별히 형신을 감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공을 세워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신다면 그는 감동하여 성상의 은혜를 천지 부모와 같이 받들어서 목숨을 걸고 보답하려는 마음은 반드시 박명현보다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상께서 중흥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 공훈을 이룬 순신들이 오늘날 죄인에게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상께서 장수를 부리고 인재를 쓰는 도리와 공로를 의논하고 재능을 논의하는 은정과 사람이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는 길을 허용하는 것이 한꺼번에 모두 얻어질 것이니 성상께서 난리를 평정하는 정치에 도움을 주는 것이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당시 그 이순신이 의금부에 이제 갇혀 있고 또 이제 문초를 형신도 가해졌던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되는데요. 선조의 그 의지가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순신에게 그 벌을 줘야 되겠다, 사형을 그 집행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웬만한 그 대신들이 감히 거기에 대해서 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그 우의정 정탁이 정말 그 크게 용기를 내서 이순신을 구명하기 위한 글을 써서 올렸던 것인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정성화, 이재윤, 백정남, 이현우 등이 부릅니다. 누가 죄인인가? 대한의 국몽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울산의학과 정민의학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일본 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안정군, 우독순, 조도성, 유동화、上の4人による本法廷は全ての審理を終え、次のように判決する。被告ウドクスン、懲役3年に処す。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조도성, 피고국 유동화, それぞれ懲役1年6ヶ月に処す。 대한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면 세계에 뻔뻔스런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전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전인공로의 죄 때문이다. 누가 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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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被告安順軍、被告安順軍は死刑に処す。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 tor을 쏴 죽인다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 나 기꺼이 받아들이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움직였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용감했다. 나라 위해 싸운 이들 벌할 자 누구인가? 과연 누가 죄인인가? 벌할 자 누구인가?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움직였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용감했다. 나라 위해 싸운 이들 벌할 자 누구인가? 과연 누가 죄인인가? 벌할 자 누구인가? 나라 이름 고통할까? 나라 이름 고통할까? 누가 죄인인가? 이순신이 1597년 3월 4일에 의금부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 비망기로 이순신의 죄상을 직접 그 선조가 열거합니다. 신하로서 임금을 속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천명을 하고요. 지금 형벌을 끝까지 시행하여 실정을 캐내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신들에게 그 묻고 그 답을 기다립니다. 이때 3월 14일 의금부 대신들이 의견을
하였고 그 중에 이제 그 우의정 겸 도채찰사 이원익이 이순신을 다른 사람들 대신하여 하면 그 잘못될까 염려된다는 장계를 올린 바도 있었지만 그 장계를 읽고는 선조의 결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순신을 천거했던 영의정 유성룡도 충분히 그 이순신을 구원할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동서가 그 갈등하는 당파가 치열했기 때문에 유성룡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이순신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함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할 때 그 우의정 정탁이 나서서 글을 올려서 그 선조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또 소개하고 싶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그 이순신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발행한 그 책에 실려 있는 고난과 역경은 삶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글은 그 노승석 교수가 글인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이는 고생을 괴로워하며 비관적으로 받아들여 일탈을 하고 어떤 이는 고생을 참으며 성공을 계기로 삼아 더욱 분발할 것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고생이란 한편 인내심을 길러주는 장점도 있다. 군자는 곰곰함을 굳게 지켜 나가지만 소인은 곰곰하면 넘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였다. 군자는 늘 근신하여 공공한 것을 잘 견뎌 나가지만 소인은 인내하지 못하여 일을 저지르고 말 것이다. 때문에 인격 수양자는 고생을 잘 견딜 뿐 아니라 자기 수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공자는 어진이는 어려운 일을 남보다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로 한다 라고 하였다. 도덕을 실천하는 이는 힘든 일을 회피하지 않고 솔선하여 이득을 뒤로 미룬다. 황석공은 편안함이란 굴욕을 참는 것보다 더 편한 것이 없다 하였다. 지옥의 괴로움을 초월하는 것이다. 또 많이 바라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없고 정신이 분산된 것보다 더 슬픈 것이 없다고 하였다. 욕심이 많은 것이 괴로운 것이고 정신이 산만한 것이 슬픈 것이다. 즉 마음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괴로운 것이다. 사마양전은 궁하지 않으면 능하지 못하니 불행을 슬퍼하고 병을 슬퍼해봐야 의리를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 고난과 역경을 겪어봐야 능력을 발휘하고 의리를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제갈량은 노자는 심신수양은 잘했지만 위험과 고난은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심신수양을 위주로 하는 노자 같은 사상가는 오히려 위기 대처에 취약했다. 고생을 해본 사람이라야 고생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마양전은 천하가 비록 편안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울 것이다. 안정된 상태에서도 항상 전쟁의 불안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원에 전화위복하여 위태로울 때 승리하게 한다면 바로 그를 지혜로운 장수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위기에서 승리를 이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큰 일은 어려운 데서 일어나고 작은 일은 쉬운 데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순신은 평소 강직한 성격 때문에 자주 모함과 시기를 받아 고난과 위기를 많이 겪어야 했다. 그러한 시련을 많이 경험한 결과 전쟁에서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명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고난과 역경이 삶의 스승이 된 것이다.
뚝따지가 부른 바위처럼을 듣고 왔습니다. 이순신은 정유년에 그 의금부에 갇혔다가 정탁 등의 그 구원을 요청하는 글을 읽고 선조가 마음이 그 결심을 바뀌어서 백의종군의 명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서울에 출발해서 경남 합천에 있는 권율의 진영까지 가기 위해서 65일간의 백의종군 여정에 오릅니다. 이 과정에서 모친이 그 임종하는 일을 겪고 그 비통함을 참고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백의종군의 임무를 다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은 그 백의종군 과정에서 전남 구례에서 그 이순신을 기다린 오리 이원익 대감과 이순신이 만나서 탄식하는 그 과정에서 나왔던 시를 그 소개했습니다. 정유년 3월 4일에 투옥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문을 이제 받으셨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3월 14일, 그러니까 열흘 뒤에 의금부 대신들에게 이제 선조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그 정탁이 홀로 그 변론을 하였던 사실이 징비록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또 그 다른 대신들도 이순신을 살려야 한다라는 이제 의견을 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당시 이순신을 신문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선조의 의지가 너무 그 확고했기 때문에 대신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함부로 그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그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순신에 대해서 그 정탁의 건의는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탁의 그 글을 받고 선조가 그 이순신을 그 백의종군 시키는, 그러니까 이순신 사형을 면하고 다시 공을 세울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기까지는 보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에 의금부를 통해서 그 선조가 그 백의종군을 명하게 됩니다. 그 선조도 그 정탁의 글을 읽고 많이 그 고민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오늘 그 백의종군 과정에서 그 장작되었던 권문의 아첨하기 좋아하고라고 하는 시를 그 소개하고요. 또 감옥에 갇혔던 이순신을 구명하기 위해서 아무도 그 감히 말하지 못할 때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소신을 밝혔던 정탁의 글도 그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문에 아첨하기 좋아하고 외람때이 감당치도 못할 벼슬을 탐하니 나란 일을 크게 그르친다. 조정에선 잘 살피지도 못하니 이를 어찌하랴.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우에 이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